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제2장 사회복지 조사 방법의 기본 개념인데요. 여기는 시험 잘 나오죠. 일단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자, 그 출제 비중 보니까 2문제, 그리고 많이 나왔을 때 5문제, 보통은 이제 3문제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연구 문제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 연구 문제의 서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주로 평서문 형태가 아니라 의문문의 형태로 서술하는 거죠. 다루는 범위가 넓게 서술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구 결과에 함의에 맞춰서 서술되어야 한다. 아니,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함의에 맞춰서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연구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이 서술되어야 한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정의 관계로 서술되어야 한다. 자, 이 변수와의 관계는 정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부의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정의 관계, 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력과 소득과의 관계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의 관계는 변수가 변하는 방향이 같을 때 정의 관계라고 해요. 부의 관계는 다를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학력과 그다음에 소득과의 관계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도 높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은 낮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변하는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학력과 소득은 이걸 정의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의 관계는 하나는 증가되는데 하나는 낮아지는 경우라고 했어요. 노인 우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노인의 우울감, 노인 우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참여한 노인의 우울감은 떨어지죠. 이때는 이제 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 관계, 부의 관계 다 서술될 수 있어요. 자, 2번. 사회복지조사의 연구 문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연구 문제는 연구자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을 포함하는 겁니다. 잠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해설에 넣은 것처럼 변수에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B에 따라 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잠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 문제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회복지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연구 문제로부터 모두 시작하는 겁니다. 연구 문제로부터. 그래서 이제 가설,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 그 다음에 명목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쪼개진 걸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고, 즉 측정 도구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문제 형성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의 참여가 가능하고, 연구 문제과 변수 간의 관계를 꼭 예측할 필요는 없다. A는 어떠할까? 이런. 그래서 이제 변수 간의 관계까지 꼭 포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즉 변수 간의 관계 의무까지 포함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연구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고, 이제 개념의 정의입니다. 개념의 조작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표준화된 척도는 조작화의 산물이죠. 그죠? 조작화는 이 개념을 이제 쪼갠 것인데, 그 쪼개진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설문지가 바로 표준화된 척도예요. 자, 추상세계와 추상적 세계. 추상적 세계는 개념적 정의에서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적 세계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연결해 주는 거죠. 그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측정 도구를 만들어서 현실 세계를, 즉 경험적 세계를 측정하는 것이니까. 자, 명목적 정의로서 충분히 조작화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연구 문제, 그 다음에 가설,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 그 다음에 이걸 구체화시키는 방법이죠. 그죠? 이거 그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2가지, 명목적 정의, 조작적 정의. 그리고 이걸 가지고 표준화된 척도, 즉 설문지를 만들어냈고, 이걸 가지고 현실 세계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추상적, 얘가 이제 추상적 세계였고, 얘가 이제 경험적 세계였는데, 이 추상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교량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 명목적 정의로는 충분하게 조작화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충분하게 측정 가능 수준이 아니고 조작적 정의까지 와야지 측정 가능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개념의 조작화 과정에 나타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작적 정의, 명목적 정의, 측정 순이다. 아니죠.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개념적 정의 다음에 명목적 정의로 오고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로 온 다음에 현실 세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지금 측정이니까 측정. 현실 세계를 측정하는 거. 순서. 자, 조작적 정의는 개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개념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개념적 정의입니다.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조작화 과정의 최종 산물은 수량화이다. 그죠? 결국 수량화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작화는 양적 연구에서의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작화. 연역법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균화법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 질적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아니라 양적 조사입니다. 자, 4번. 노인의 우울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우울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조작적 정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을 참고해서 우울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 그게 이제 사전적 정의인 개념적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노인의 우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이건 지금 연구 문제 제기 단계에서 기존 연구들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고, 우울 관련 척도를 탐색한 후에 선정한다. 이게 맞죠. 이제 우울 관련 척도를 가지고 노인 우울을 측정하는데 이 우울을 측정하는 대체 지수들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쪼개는 거죠, 한마디로. 자, 우울에 관한 노인과 우울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이제 자료 수집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우울한 노인의 현황을 파악하는 거 자료 수집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양적 조사의 일반적 과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개념화 후에 조작화가 가능하죠. 그죠? 개념화 후에 명목화, 그다음에 조작화. 그다음 이제 관찰은 변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이 아니라 관찰이 아니라 조작적 정의가 변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이 되겠고 구체적 조사 방법의 선택은 연구 목적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다음에 이론적 명제로부터 가설이 도출된다. 이 봐보세요. 거기에 이 문장 이 14회 때 나왔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명제로부터 가설이 도출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5번 봐보세요. 개념화로부터 이제 조작적 정의로 오게 되죠. 그리고 개념이 결국 그러니까 개념적 정의로서 이제 조작적 정의로 오게 되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할 때. 근데 이제 그 개념은 변수 플러스 상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에서 변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제로부터 가설이 도출된 거죠. 그래서 명제 다음에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3번. 그러니까 지금 보면 4번에서 14회 때 4번에서 명제로부터 가설이 도출된다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맞는 문장으로. 그 문장이 5번에서 쓰인 겁니다. 그대로 그 논점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료 해석 후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지금 5번은 지금 설명했고요. 5번에 보면 이제 명제는 해가지고 단순히 한두 개의 개념이나 변수에 관해서 참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진술이나 문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명제에는 가설, 경험적 일반화, 공리, 공준, 정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개념은 변수 플러스 상수입니다. 그 개념에는 이제 변수와 상수가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자, 6번. 측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개념의 구체화 과정에서 포괄성의 원칙을 지켜야죠. 포괄성의 원칙과 상호 베타성의 원칙. 아마 지금 2장까지 강의를 듣고 이 문제를 풀고 있다면 아직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5장의 측정과 척도 부분 또는 이제 설문지 작성과 관련 4장의 내용을 보면 포괄성의 원칙과 상호 베타성의 원칙을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는 통합이론서나 핵심 이론 노트에는 이제 조사론 제5장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포괄성의 원칙, 응답 가능한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개입에 경험화 과정에서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들 간의 구분이 분명해야 하고, 이거 상호 배타성의 원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은 측정을 위해서는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문항간 내적 일관성, 내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얘기해요. 이 상관관계가 높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문항 간에. 그래서 이제 신뢰도가 높으려면.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은 개념의 현상 구조와 경험적 측정 값들이 일치될수록 정확한 거죠. 그죠? 개념과. 얘와, 그 다음에 이제 얘와 경험적 측정 값, 얘들이 경험적으로 측정한 이 값이 일치해야 측정이 정확하게 된 거죠. 그죠? 거기 개념화가 조작화에 비해서 경험적 차원에서 구체화 정도가 높습니까? 아니, 조작화가 더 높죠. 그죠? 자, 7번. 양적 조사의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료 수집을 완성한 후에 가설을 설정한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설을 먼저 설정하는 거죠. 그죠? 가설이 이미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료 수집은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만들어서 이걸 측정하는 것이 이제 자료 수집이 되는 것이고, 자료 수집 방법은 조사 설계에 포함할 수 없다가 아니라 포함이 됩니다. 조사 설계에. 자, 그 다음에 연구 가설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 관계가 없다라고 설정한다가 아니라 관계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가설은 둘로, 연구 가설과 연가설입니다. 연구 가설이 먼저 나오는 거죠? 연구 문제로부터. 그리고 이제 이 연구 가설에 대한 반증 가설로서 연가설을 설정한다. 따라서 연구 가설과 연가설은 서로 반대다. 그죠? 반증이니까 반대. 그래서 이제 얘는 영향을 미친다,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있다. 근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죠? 관계가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는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사전적 정의였는데 측정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조작적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회과학에서 이론은 직접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라 간접 검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지금 간접 검증 자체는 우리 여기 반증 가설, 연가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가설을 직접 검증하지 않고 그러니까 연구 가설을 직접 검증하지 않고 얘에 대한 반증 가설을 만들어서 이 연가설을 이제 검증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다음 8번.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개념적 정의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거. 그죠? 조작적 정의는. 그죠? 기억 맞죠? 네, 조작적 정의를 하면 개념의 의미가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작화하는 겁니다. 얘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 구체적으로 조작되는 거예요. 자,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이 더욱 추상화가 아니라 구체화되는 것이다는 거고, 조작적 정의가 없어도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조작적 정의가 없으면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가설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가설과 이론으로 갈게요. 그 1번 보면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의 예로 옳은 것은 일단 가설의 형식을 취하거든요. 마냥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또는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거기 보면 불평등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것이다. 2번, 1번, 2번, 5번은 가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제 3번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규범적인 것으로서 과학적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4번이 맞고요. 자, 가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검증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추상적이보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두 개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가 서술한 것이다. 자, 이론이나 선행 연구에 기초해서 도출될 수 있고요. 사용되는 변수 수에 따라 연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된다. 지금 이제 이 대립가설이 연구가설이거든요. 연구가설이 지금 대립가설로도 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이렇게. 그러면 자, 연가설과 연구가설, 즉 연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되는 것이 변수의 수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연구가설을 간접 검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가설이에요. 반증가설로서. 자, 그 다음에 3번 바람직한 가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 표현이 간단 명료, 이론과 연관되어야 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데 정의 관계로만 기술한다. 또 틀렸죠. 정의 관계로 기술되어야 한다. 틀렸죠. 정의 관계, 부의 관계 모두 쓰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양적 연구의 가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상태로 서술한 문장이다. 가설은 연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연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정한다. 하나의 가설에 변수가 많을수록 가설 검증에 유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은 가능한 한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로 이제 기술하는 것이 좋고요. 자, 탐색적 조사는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탐색적 조사는 가설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할 필요는 없죠. 그다음에 이제 5번 가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가설이나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진술이고요. 연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고요. 연구가설은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겁니다. 가설은 이론으로부터 도출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부터. 자, 그다음에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가설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가설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차이의 유무만을 나타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다르다 라고 하는 이 차이의 유무만을 나타내는 가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서 그게 틀린 거예요. 알았죠? 그거. 자, 그다음에 6번.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론적 배경을 가져야 하고 이론으로부터 이제 도출되는 거니까요.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한 문장이고, 그죠? 가설 구성을 통해 연구 문제가 도출되는 게 아니라 연구 문제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설이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창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구성한다. 틀렸죠? 가설은 명확하게 되어야지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자, 7번. 옳지 않은 것은 가설을 설정할 때 쌍열 가설을 피해야 하죠. 연가설은 연구가설을 반증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고요. 대립가설, 연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설. 자, 그 다음에 연가설, 규모가설이라고도 하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죠. 가설은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서술한다. 그건 맞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연가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설 검증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설이 아니죠. 연가설은.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연구가설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조작화되기 이전의 가설 형태를 말한다. 다 틀렸죠. 연구가설을 반증하는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죠. 가설 검증을 통해 거짓으로 판명난 가설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개입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두 개의 모집단의 평균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죠?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연구가설, 차이가 없다 하면 연가설이죠. 근데 이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연가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차이가 없으니까 모집단 μ1과 모집단의 평균 μ2가 같다라고 되는 것이고, 기호상 가설 검증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설이 되는 것이고, 연가설을 통해서 이제 이걸 반증해서 연구 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참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가설은 연구 가설이죠.
연구자는 이게 참이길 바라는 거예요. 왜? 연구 문제로부터 왔으니까. 얘가 참이길 바라. 참은 얘가. 그러려면 얘는 이제 거짓이기를 바라는 거죠. 얘가 거짓이어야지 얘가 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구자는 연구가설을 참이기를 바라는 거고 연가설이 거짓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개입의 효과가 우연에 의해 발생했다라고 진술되어지는 가설. 그러니까 얘가 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연구가설을 반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설이다. 그죠? 자, 10번. 옳은 것은 연가설. 변수 간의 관계가 한다는 가설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관계 없음이 검증된 건 아니죠. 그죠? 관계 없다라고 이제 설정되는 가설이고. 조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 자, 조사자가 이제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연구가설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연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구가설이 아니라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가설이 되는 거죠.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임을 말하는 가설이 바로 연가설입니다. 자, 11번. 연가설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다시 한번 또.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가설이다. 맞죠? 이번에는 연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 맞죠? 대항가설을 검증하여 채택하는 가설이다. 아, 이 대항가설이라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대항가설은 연구가설입니다. 대항가설을 검증하여 채택하는 가설이 아니라 연가설을 채택하여서 연가설을 검증해서 채택되는 가설이 이제 연구가설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이제 연가설에 대한 설명이니까 되게 틀렸고, 자,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이 아님이 아니라 우연이죠. 우연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자, 12번. 연가설과 연구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2회 때 또 나왔네요. 자, 연구가설은 연구의 개념틀, 연구 모형으로부터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로부터 제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맞는 문장이고, 연구가설은 그 자체를 직접 검증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연가설을 통해서. 연가설은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에 따라서 아니죠. 연구가설이 이제 연가설이 검증 결과에 따라서 이제 채택 기각되는 것이고요. 수집된 자료에 나타난 차이의 관계나 표본 추출에 오는 우연에 의한 것으로 진술되는 것은 연가설이죠. 자, 다시 한번 연구가설은 연가설에 대한 반증 목적이 아니라 연가설이 연구 목적의 반증의 목적으로 설정되죠. 자, 여기까지 지금 연가설 문제잖아요. 그죠? 연가설 문제 이렇게 잘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3번하고 그 다음에 14번은 이게 13번이 15회 때, 그 다음에 14번이 20회 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 한 대 맞기 해가지고 우리 했었는데, 요거는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우리? 연가설이 맞았다, 틀렸다, 그죠? 채택한다, 기각한다. 근데 한 대 맞기다. 맞기인데 한 대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일종 오류죠? 일종 오류. 그럼 여기가 이종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종 오류, 이종 오류. 이 일종 오류가, 여기 일종 오류가 얘가 알파 오류이고 얘가 이제 유의 수준입니다. 유의 수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알파니까 얘 이제 신뢰 수준인데, 신뢰 수준을 높이면 일종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신뢰 수준을 높이면 1-알파가 커진다는 것이니까 빼는 알파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일종 오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유의 수준을 낮추면 일종 오류가 늘어난다. 유의 수준을 낮추면 일종 오류도 같은 거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옳지 않죠.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의 관계는 이건 그냥 아예 외워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연가설이 기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종 오류가 증가하면 통계적 검증력은 감소한다. 이종 오류가 여기잖아요. 그죠?
이 베타 오류인데 여기가 1-베타죠. 여기 이제 검정력이죠. 그러니까 이종 오류가 증가하면 베타가 증가하면 1-베타 빼는 베타가 커졌으니까 검정력은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이종 오류는 실제로 참이 아닌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종 오류는 뭐예요? 이종 오류는 실제로 참이 아니야. 틀린 것인데 기각하지 못하고 채택한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외워버려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외울 수 있잖아요.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거 요거 그냥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외우세요. 그냥. 거기 14번 보면 연가설을 기각하면 연구가설이 잠정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연가설은 연구가설과 대조되는 것이죠. 반대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치에, 그러니까 이렇게 연가설, 연구가설 문제에서 거기다가 이것까지 나오니까요. 거 보면 이제 통계치에 대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연가설 기각된다라고 하는 거. 연구가설은 통계 표본치에 대한 가정이다. 가설은 결국 모수치에 대한 서술입니다. 결국 즉 모집단의 모수치에 대한 가정인 것이지 표본의 통계치에 대한 가정이 아닙니다. 연구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맞죠? 물론 지금 14번에서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까지만 나왔지만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거 좀 공부해 놓으세요. 그냥 여기까지 공부해야 이제 가설 문제는 완벽하게 공부가 되는 것이다. 자, 15번 변수와 가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설은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맞죠?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문장이고 모든 변수는 개념이 아니지만 모든 개념은 변수다. 말도 안 되죠. 개념 변수 플러스 상수죠. 자, 개념은 변수와 상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는 개념인 거죠. 모든 상수도 개념인 거죠. 근데 모든 개념이 변수인 건 아니죠. 상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긴 틀렸고, 이제 연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죠? 자, 16번.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론은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지침이 되고 근데 절대 수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론은 잠정적인 겁니다. 이론은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일반화된 규칙성을 내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과 변수인데 여기죠.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지금 나눠놨어요. 이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변수의 종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요. 1번 변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측정하는 것은 아니죠. 자, 거기에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이 추상적인 것들 해설에 보면 자존심 수준이나 사회복사의 소진이나 성차별과 같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것들도 측정합니다. 자, 근데 이제 1번에 2번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고 주작적 정의의 결과물이고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가져야만이 되죠. 둘 이상의 값을 가져야지 돼요. 변수는 상수는 이제 값이 하나인 것이고 연속형, 비연속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즉 변수는 연속성 유무에 따라서 연속적 변수와 비연속적 변수로 구분이 됩니다. 자, 2번 변수의 측정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별은 이산적 특성을 가진 성별은 명목 척도이죠. 명목 변수이죠. 이산적 특성은 맞고 이산 변수니까. 자, 그러니까 비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이산 변수라고 하면 이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연속 변수를 이산 변수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인종과 종교는 명목입니다. 석차로 평가된 성적, 그냥 성적이라고 하면 등간이지만 석차로 평가되었으니까 걔는 서열이 되는 겁니다. 5점 척도로 측정된 서비스 만족도, 그냥 만족도는 서열인데요. 5점 척도로 되면 등간이 되게 됩니다. IQ와 온도는 등간입니다. 그죠? 이거 지금 요거는 명목과 서열 등간 비율은
5장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5장에서. 근데 제가 여기 변수의 측정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지금 정리를 해 놓았어요. 자, 그다음에 3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독립변수 앞에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행변수라고 하죠.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독립변수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의 원인이면 그 가운데 있는 매개변수가 돼요. 다른 변수에 의존하지만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변수. 다른 변수에 의존하지만 영향을 받지만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종속이죠. 걔가. 그죠? 종속은 영향만 받지 영향을 주지는 않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 걔가 바로 외생변수죠. 그죠? 외생변수. 그래서 이제 제가 외생변수는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죠? 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데 바로 C가 있어서 C가 A에도 영향을 주고 C가 B에도 영향을 줄 때 이때 얘를 외생변수라고 하죠. 그죠? 둘 다. 그래서 이제 외생변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 변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맞습니다. 자, 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제당하는 변수를 말하는 것이고 독립변수는 결과변수가 아니라 원인변수이고 종속변수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립변수를 얘를 원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설명변수라고도 하고 설명 그 다음에 얘를 예측변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종속변수는 이제 원인의 결과고 그 다음에 얘는 설명을 당하는 피설명변수이고 그 다음에 얘는 피예측변수라고 합니다. 얘를 피예측. 그렇죠? 이게 이제 종속변수를 결과변수, 피설명변수, 피예측변수. 그죠? 독립변수는 원인변수, 설명변수, 예측변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틀렸죠.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원인변수이죠. 종속변수는 피설명변수죠. 설명변수로 얘기할 거면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변수들 간의 관계는 그 속성에 따라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정적 관계, 부적 관계일 때는 직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곡선의 형태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매개변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독립변수에 선행합니다. 독립변수에 선행하는 것은 이건 선행변수죠, 그죠? 네, 매개변수가 아니라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가 매개변수니까 종속변수와 관련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할 때 유용하고 매개변수가 둘리상인 연구모형도 가능하고요. 모든 측정 수준의 변수가 매개변수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다 맞는 문장이고. 자, 그다음에 6번인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거의 전문성 밑줄. 그리고 실천관계를 향상시켜. 실천관계 밑줄.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전문성이 독립변수, 실천관계 매개변수, 만족도가 종속변수가 됐죠. 그죠? 자, 7번에 교사의 지지가 높으면 집단 따돌림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항상 독종을 먼저 끄집어내야 돼. 이런 문제 풀 때. 영향을 주는 쪽이 독립변수, 영향을 받는 쪽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쪽이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지지가 높으면 집단 따돌림이 지지가 뭐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준 게 아니죠. 보니까 집단 따돌림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으니까 집단 따돌림이 독립변수, 아동의 자존감이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지가 높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관계가 조절되는 거예요. 그 관계 강도가. 그래서 이제 조절변수인 거예요. 교사의 지지가 높을 때와 낮을 때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죠. 자, 그다음에 8번. 조절변수로 활용한 가설에 해당하는 것은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소득은 독립변수, 삶의 만족도가 영향을 받았으니까 종속변수죠. 2번,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일단 독종, 소득은 독립변수, 삶의 만족도가 종속변수죠.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근데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성별이 남성일 때, 여성일 때.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성별이 바로 조절변수가 됩니다. 3번,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소득은 의료 접근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의료 접근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의료 접근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줬으니까 소득은 독립변수, 의료 접근성은 매개변수,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종속변수가 되게 됩니다. 자, 비슷한 소득일 때, 이거 이제 조심해야 하는데, 비슷한 소득. 소득을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소득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통제 변수이고, 거주 지역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거주 지역이 독립 변수, 그다음에 이제 삶의 만족도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득을 통제시켜 보니까 거주 지역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는 거주 지역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든 억압 변수였는데, 걔를 통제시키니까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의 소득은 통제 변수이긴 하지만 얘는 이제 억압 변수였던 거예요, 본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속 변수가 예측 변수가 아니라 피예측 변수이죠. 독립 변수가 이제 예측 변수이니까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원인 변수이다. 매개 변수는 아니죠. 독립 변수의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둘 간의 관계로만 보면, 그죠? 매개 변수는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C가 있어서 A가 C가 B에 영향을 미치면 이때 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C를. 그래서 얘가 독립 변수, 얘가 매개 변수, 얘가 종속 변수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로만 보게 되면 얘가 독립 변수, 얘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속 변수의 대표적인 예는 더미 변수이다. 더미 변수는 2, 3변수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연속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선행 변수를 통제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목 변수와 서열 변수가 이제 비연속 변수, 2, 3변수인데 거기다 더미 변수를 추가를 시키면 되고, 등간과 비율은 연속 변수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선행 변수를 통제해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유지돼요. 자, 그다음에 결과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이다가 아니라 결과 변수가 바로 종속 변수죠. 자, 10번. 옳지 않은 것. 자,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대안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종속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 허위 관계를 밝히는 데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A가 B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외생 변수를 통제해봐야지 진짜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막상 외생 변수를 통제해 보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허위적 관계.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이 C 때문에, 즉 외생 변수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통제하니까 A가 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죠? 매개 변수와 통제 변수는 같은 의미이다. 아니죠. 매개 변수가 이제 통제당하면 그게 통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외에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통제당하는 변수가 통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외생 변수가 통제당하면 이제 그게 통제 변수가 되고 매개 변수가 통제당하면 얘가 이제 통제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로 독립 변수에 의해 변이값을 가진다. 그건 맞고요. 그다음 이제 변수는 최소한 둘 이상의 변수의 값으로 구성되어야 구성된 변량이 있어야 한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복지 정책이 소득 수준 향상의 원인일 때 복지 정책이 소득 수준 향상의 원인이면 원인이 독립 변수니까 복지 정책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소득 수준 향상이 경제 발전의 결과라면 결과는 종속 변수죠. 소득 수준이. 자, 그다음에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 이제 경제 수준이 통제당한 거예요. 그죠?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를 조사할 때. 그러면 이제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에 영향을 준 거니까 복지 정책의 독립 변수, 빈곤 감소가 종속 변수인데 이때 경제 수준은 통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경제 발전으로 복지 정책의 재원이 늘어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면 경제 발전이 복지 정책의 재원을 높였고 그로 인해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 독립 변수, 복지 정책의 재원은 매개 변수. 그죠? 그다음에 생활 수준 향상 걔가 종속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죠? 자, 5번. 경제 여건에 따라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일단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에 영향을 준 거니까 복지 정책의 독립 변수, 빈곤 감소 효과가 종속 변수인데 경제 여건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관계가 이제 조절되는 거예요. 조절 변수. 경제 여건이. 자, 12번. 변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독립 변수는 모든 형태의 척도가 활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매개 변수는 종속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쪽에. 그죠?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외생 변수가 양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12번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2번 이제 3번의 통제 변수는 종속 변수와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통제당하는 변수는 종속 변수와 관련이 있죠. 근데 이제 외생 변수도 지금 통제당하면 통제 변수가 되는 것인데, 그죠?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이제 통제당한 거거든요. 그 통제당한 변수들, 그게 이제 통제 변수인 겁니다. 자, 그리고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또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다 틀려요.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그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 관계. 자, 그 다음에 종속 변수의 수는 외생 변수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연령이 많고 적음에 따라 지역사회 응집력에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응집력이 독립 변수, 그죠? 아니, 지역사회 응집력이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이니까 거주기간이 지역사회 응집력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응집력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종속, 그 다음에 디귿이 독립 변수. 그런데 연령이 많을 때와 적을 때니까 연령은 조절 변수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14번 다시 한번. 전문가의 지지는 외상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자, 여기서 독립변수, 지금 외상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외상 경험은 독립변수, 정신건강은 종속 변수예요. 근데 전문가의 지지가 높을 때와 낮을 때 이렇게 나뉘게 되니까 걔가 이제 조절 변수가 됩니다. 15번. 부모의 재산은 어떤 변수인가? 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모의 학력이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종속변수인데요. 그러나 부모의 재산이 비슷한 조사 대상에 한정하여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면 걔가 통제변수예요. 걔를 통제시켜 봤더니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대학 진학률에는 통계적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통제당한 변수죠. 부모의 재산이. 자, 16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실제의 자료 분석할 때, 통계 분석할 때 이때 사용되는 변수 모두 그런 거.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당하는 변수에 보면 조절변수와 매개변수는 통제를 당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통제하니까 통제변수.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포함되는데 외생변수까지 고려하지는 않아요. 너무 많은 외생변수. 자, 그 다음 이제 외생변수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알았죠? 실제 통계 분석에서. 그 다음 이제 17번에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가정폭력이 누구한테 영향을 줬어요? 피해 여성에게.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독립변수, 피해 여성의 우울증이 종속변수인 거예요. 근데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서라고 했죠. 따라서. 그러니까 자, 가정폭력이 가폭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서, 그죠?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수준이 이제 조절 변수거든요. 그러면 그죠? 얘가 조절 변수, 그죠? 얘가 독립 변수, 얘가 종속 변수. 지금 딱 요거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요. 거 보면 지금 매개 변수는 없잖아요. 이게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를 구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답은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답이 나왔어요. 근데 5번 보니까 내생 변수가 들어가 있네. 이 내생 변수가 이때 처음 나왔거든요. 이 연구 모형에서 생성된 변수, 그렇지 않은 변수는 외생 변수. 결국 내생 변수는 연구 모형 내에서 다른 변수의 영향을 한 번쯤 받아본 변수는 내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독립 변수는 외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았었으니까. 외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외생 변수, 내생 변수.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생 변수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생 변수는 명칭은 같지만 서로 다른 겁니다. 내용이. 얘는 기능에 따른 변수 구분이고 얘는 연구 모형 내에서 생성되었느냐 여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내생 변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외생 변수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매개 변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설사 17번에서 18회 때 내생 변수가 나오고, 이거 내생 변수는 뭐냐? 이때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매개 변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개 변수냐 조절 변수냐의 문제는 계속 나왔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13번, 14번도 그랬지만 그 생각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뭐 11번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8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17번에서 18회 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 이걸 구분만 해도 문제는 풀렸던 문제인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이 장에서는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먼저 1번부터 보면 측정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나와야 할 게 나온 겁니다. 이것도 그죠? 1번 보면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에 비해서 주관적 해석의 수준이 낮다. 조작적 정의가 주관적 해석의 수준이 낮다라고 했으니까, 자, 낮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개념적 정의는 추상적이고 다의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다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 해석 수준이 높은 겁니다. 조작적 정의는 이제 구체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2번. 조작적 정의는 양적 조사에 비해서 질적 조사에서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죠? 조작적 정의는 이것도 이제 이미 나왔던 지문이잖아요. 조작적 정의는 양적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양적 조사에 비해 여기 하고 해서 틀렸고, 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작적 정의가 어디에 있었죠? 조작화가 우리가 연역법과 균합법 중에서 연역법에 있었죠? 그잖아요. 연역법에. 예.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끄집어내고 가설 다음에 조작적 정의였어요. 그죠? 균합법에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연역법은 양적 연구죠. 그죠? 1장에서 우리 공부했을 때. 자, 그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의미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개념적 의미는 구체화되면서 축소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개념적 정의가 먼저죠. 그다음에 이제 조작적 정의, 그다음에 이제 측정으로 가게 되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개념적 정의 다음에 명목적 정의로 가고, 명목적 정의 다음에 이제 조작적 정의, 그다음에 이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 도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는 조작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측정 도구를 가지고 현실 세계를 측정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5번. 개념적 정의를 통해 변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는 변수를 직접 측정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가설 문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역시나 이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교수님 이거 4번 피값과 이제 알파 값, 즉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 이거 외우라고 했는데 그거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된다고 해가지고 외웠는데 이거 맞췄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제가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가설의 지지 여부는 연구 가설을 직접 검증하여 반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가설의 반대 가설인, 즉 연구 가설의 반증 가설인 연가설을 통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그죠? 직접 검증이 아니라 연가설을 직접 검증이 아니라 연구 가설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연가설을 통해서. 자, 그다음에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 신뢰 수준 95%는요. 95%는 몇 퍼센트의 유의 수준이죠? 5%의 유의 수준이에요. 얘는. 그죠? 5%의 유의 수준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99%는 1%의 유의 수준을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얘는. 자,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유의 수준은 일종 오류가 곧 유의 수준이었어요. 유의 수준. 그죠? 일종 오류와.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유의 수준이 그러니까 5%에서 1%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낮아진 거예요. 자, 연구 가설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오류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연가설이죠? 연구 가설이 아니라. 그죠? 자, 유의 확률이 설정한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즉 유의 수준이 더 크면 연가설은 기각된다. 그죠? 유의 확률이 이제 더 크면 연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나와버렸어요. 자, 그다음에 신뢰 수준을 낮추면, 신뢰 수준은 뭐였냐면 1-알파였어요. 기억나세요? 자, 요거 한 대 맞기에서 일종으로, 자, 한 대 맞깁니다. 맞았는데 기각하는 거, 한 대 맞기. 여기 일종 오류죠? 일종 오류가 이제 알파 오류인데요. 신뢰 수준은 여기 있죠? 1-알파입니다. 그죠? 여기 신뢰 수준. 그러니까 신뢰 수준을 낮추면, 즉 얘를 낮춘다는 것은 빼는 알파가 커졌다는 것이니까 일종 오류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일종 오류가 증가되면 여기 이제 이종 오류가 나왔어요. 여기가 있죠? 이종 오류는 여기. 일종 오류가 증가되면 이종 오류는 낮아지게 돼요. 높아진다가 아니라. 제가 이거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빈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예, 이게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건드렸어요. 사실 근데 이걸 이제 새롭게 물어봤는데 사실 이거 일종우리와 이종우리와의 관계까지 알고 있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 표에 이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물어볼 거라고 제가 생각은 했지만 이제 그간엔 이걸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떻든 요거 4번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쉽게 골라진 겁니다. 저는 어려운데요. 그래요. 어렵지만 공부 우리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꼼꼼히 보시면서 이게 왜 맞았다 왜 틀렸다에 집중하면서 봐보세요. 반복해서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그 어느 부분이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 확 들어올 때가 될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튀어오르시 정답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자, 변수 문제가 나왔죠? 제가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독종을 먼저 끄집어내라. 그죠? 독종.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먼저 끄집어내라. 자,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업무 부담. 업무 부담에 따른 소진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보니까 소진 정도, 업무 부담, 그다음 이제 동료와의 친밀도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요? 지금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업무 분담에 따른 소진 정도니까 얘가 영향을 주는 쪽이에요. 업무 부담이. 그다음 이제 소진 정도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 얘가. 그래서 독종을 먼저 끄집어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동료와의 친밀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조절되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 동료와의 친밀도에 의해서. 그죠? 얘가 조절 변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업무 부담 보니까 매개 변수 아니죠? 종속 변수도 아니죠? 자, 소진 정도 종속 변수인데 통계 변수도 아니고 독립 변수도 아니에요. 그죠? 결국 이제 5번에 조절 변수입니다. 자,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죠? 우리 지금 23회 이전까지의 기출 문제를 쭉 풀었으면 당연히 이게 물론 이제 그 조사론 자체가 막 거부감이 들어서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면 충분히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 2장 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